안녕하십니까. 식품화학 시간입니다. 자, 오랜만에 만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식품위생의 모든 커리큘럼을 마치고 이제 식품화학의 전념하러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파이널 특강까지 위생은 다 끝났고요. 이제 식품화학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 들어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통 이제 지금 식품화학 공부하시는 분들은 빠르면 6월 15일 시험, 그 다음에 10월 달 12일, 11월 이렇게 시험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제 어느 정도 이론은 다 정립을 하셨을 거고, 또 이제 제 문제든 아니면 시중에 파는 문제든 이제 각각의 이론에 있는 단원별 내용들을 이제 순서대로 전부 다 이제 차근차근 푸셨잖아요. 그런 거는 조금 쉽다고 그때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이미 소르비토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답이 소르비토일 수밖에 없는 애들이 쭉 나오지 않을까. 이론의 내용을 정리하는 개념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단원별 문제풀이를 했다면요. 이제부터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자, 실전 모의고사는 이제 어떻게 진행될 거냐면요. 제가 이제 한 주에 문제 40개를 들고 올 거예요. 그러니까 즉 2회 분량의 실전 모의고사를 들고 올 거고요. 그 문제들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보는 방식으로 할 거고요. 총 4주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8회에 걸치 문제 풀어볼 거고요. 실전 모의고사는 우선 앞쪽에는 이제 오늘 문제도 보시면 1회와 2회가 1회 문제는 작년 2018년도 서울시 문제입니다. 서울시 문제가 전혀 다른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타픽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나왔던 타픽 그대로, 그러니까 실전이거나 동영인 경우에는 이제 이미 기출이 되었고 공개되어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는 더 이상 풀어볼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을 바탕으로 그 내용에 관련된 그 내용에 비슷한 문제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18년도의 문제에서 뭐 탄수화물 몇 문제 이렇게 비율 있었잖아요. 그대로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첨가물 문제가 나왔으면 첨가물 문제인데 제가 다른 패턴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고요. 2회 같은 경우는 2015년도 연구사 문제를 바탕으로 거기서 나왔던 토픽들을 그래서 좀 반복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희도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뭐 마이야르 계속 나오고 막 이러기 때문에 그런 주제들로 문제를 구성했어요. 그러면 이제 공개된 문제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토픽대로 한두 해 더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오히려 이제 앞에서 다루지 않았던 것들을 실전에 대비하는 문제들을 준비를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실전 모의고사 준비는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챕터별로 그 다음에 그 챕터 안에 그 소 토픽들을 전부 다 제가 노트를 해놨어요. 노트 해놓고 그래서 이번 회에는 이거 나왔으면 다음 회에는 다른 주제들, 그러니까 겹치지 않고 반복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주제들을 이렇게 다룬다거나 또 사실 자주 나오는 것들은 또 자주 풀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마이야르 같은 경우는 뭐 2회 한 번꼴로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주 나오고 뭐 칼슘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자주 나온 거 배제하면서 다른 것들을 막 사이드를 훑을 수는 없으니까 이제 사이드 내용들은 이제 단원별 기출에서 본다고 하면 실전은 조금 자주 나오는 친구들 또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가면 이론 내용이 조금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통해서 그때 이 내용 잊어버렸었네? 이런 것들을 좀 살려준다면 그 정도 해준다면 제가 이 수업 내용이 굉장히 알차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실전 모의고사니까 챕터가 마구 섞여 있습니다. 섞여서 출제를 이제 했고요. 1, 2회를 제가 나름 쉽게 출제한다고 하고 왔는데 풀어보신 분이 쉽지 않다고 하니까는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시기 전에 꼭 자료를 출력하셔가지고요. 문제 다 풀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맨 끝에 정답 있습니다. 그러니까 채점 해보신 다음에 점수 매기고 그 다음에 이제 보조자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보니까 제 거를 이렇게 뭐 프리패스로 통째로 들으시는 분들도 있지만 단가로 들으시다 보니까 책이 없다거나 이제 교재가 없다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이렇게 실전만 들으신다거나 그래서 저를 처음 실전에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러면은 그 멘붕 오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론부터 들으면 조금 위생에서 지금 그런 경우들 제가 이제 첫 해를 대방고시에서 해보다 보니까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아마 점점 더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강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에서는 내용을 조금 제가 제 책에 있는 내용들을 실어놨어요. 그래서 설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건 넘어가고 한번 내용 봐야 되는 것들은 내용 보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공부 준비하시는데 아마 많이 힘드시고
보시겠지만 이제 시간이 조금 아마 6월 시험은 이제 한 50일 남았나? 50일 안 남았나? 이 정도 50일 안 남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 정도 되는데요. 힘을 내가지고 또 식품화학에서 좋은 성적을 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전 모의고사 1회부터 풀어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요. 자,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파트에 들어가면 앞에 단당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단당류 다음에 이당류가 나오고 소당류 살짝 나온 다음에 이제 전분을 시작으로 다당류 거대 파트가 나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도 이 다당류 파트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집중해서 신경 쓰고 있고 저한테 Q&A 오는 것 중에 탄수화물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그리고 전분에 대한 내용이 너무 어렵다 보니까 막 결정형 나오면 약간 사실 뭔가 뜬구름을 잡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요. 너무나 깊게 파고드시지 마시고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말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단어 하나하나에 너무 집중을 하다 보면은 아예 진도를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 조금 이해가 안 돼도 좀 넘어가 보고 또 다음번 다시 반복해서 들으면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그 내용만 반복해 듣지 말고 통째 회독을 이렇게 1강부터 이제 쭉 이거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이 지금 쉽다고 하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체크 이렇게 하면서 뒤에까지 듣다 보면 앞쪽의 내용과 뒤쪽의 내용이 딱 맞아간다거나 뒤에 있는 내용인데도 앞에서 다루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쭉쭉쭉 넘어가면서 다시 한 반복해서 다시 수분부터 수분은 완벽해. 그럼 탄수화물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도 가시면요. 제가 실제로 이런 코칭을 해드릴 때 제가 이제 김주영 선생님은 아닌데 가끔 코칭 해드릴 때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그 보건연구사 준비하시는데 식품 전공이 아니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품화학을 그냥 쉽게 접근했다가 깜짝 놀라는 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되시는 부분들이 많아서 코칭 해드릴 때 있는데 이런 부분으로 실제로 이렇게 실력이 쑥쑥 올라가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질문을 하시는 게 달라져요. 저한테 질문하면 제가 박수무당은 아닌데 질문을 딱 보면은 공부하신 지 얼마 안 된 분, 공부를 꽤 잘하시는 분 이게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질문하기 되게 어렵겠다. 이제 Q&A 나면 선생님이 나를 다 꿰뚫고 있는 게 이 정도 아니면 예민하지 않는데 그래서 그렇게 실력이 올라가는 게 많이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들 분명히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 아밀로스, 아밀로펙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늘 질문이 많이 들어오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 주의하실 점 뭐냐면 아밀로스의 그 개인과 아밀로펙틴 개인에 대한 비교지 이 전분의 구조로 들어가면 얘들이 마구 섞여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이 많이 혼동이에요. 우리 다 똑같아요. 아미노산의 내용을 단백질이 똑같이, 그러니까 아미노산들이 마구 섞여 있잖아요. 단백질은 거대 분자잖아요. 그리고 그 단백질 사이에서 다시 또 어떤 결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성이 바뀔 수 있는 부분들. 또 지방산도 마찬가지로 각각의 지방산의 특징이 있지만 이제 포화지방이 된다거나 또 포화지방에서는 지방산 3개지만 이 포화지방이 어떤 식품에서는 또 비율이 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지방산의 개념을 지방에 대입하면 또 혼동이 올 수 있어요. 그런 부분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제 말이 지금 이해가 되시는 부분들은 그걸로 고민해 본 적이 있으셨던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그래서 각각의 비교를 해보면요. 우선 아밀로스는 직선 구조고 아밀로펙틴은 가지 구조였어요. 그죠? 자, 그리고 아밀로스와 아밀로펙틴에 보시면 결합 방식을 보시면 아밀로스는 일사결합으로만 되어 있고 아밀로펙틴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가지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일사결합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가지로 뻗쳐나가는 곳에서 일육결합이 있을 수 있지요. 자, 그래서 일사와 일육이 둘 다 존재하는 결합 양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분자량은 당연히 펙틴이 더 클 것이고요. 요오드 반응에서 보시면 아밀로스는 이렇게 포접이 가능하기 때문에 청자색을 띌 거고 아밀로펙틴은 적자색을 띱니다. 자, 수용액에서의 안정도 보시면 이제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노화와 관련되어 있죠. 그래서 노화의 주역인데 펙틴은 안정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환원성 말단의 수에 대한 내용을 저에게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환원성 말단의 수와 비환원성 말단의 수에서
도대체 왜 아밀로펙틴이 다수가 되느냐, 환원성 말당은 왜 한 개냐. 사실 저는 이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질문이 생각보다 여러분한테 오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수업에 들어가면 꼭 한번 설명해 주리라. 근데 그분이 이걸 안 들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저는 너무나 이론에서 쉽게 갔던 것 같아요. 내가 생각에.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그런 질문들을 주셔서 제가 그냥 무심코 하는 강의들을 제가 약간 수정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은 자, 이 글루코스 구조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글루코스 구조가 있고 여기에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보면 탄소 1번이고 탄소 4번, 탄소 1번, 탄소 4번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은 저는 무의식 중에 항상 이렇게 그려 나갔거든요. 그려 나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부하실 때는 일사결합이니까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비환원성 말단이 한 개고 비환원성 말단이 한 개고 환원성 말단이 다수가 되는 반대 상황이 온 거예요. 여기 일사에 집중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잘 보시면 탄소가 1번인 게 스타트여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그려나가고 만약에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항상 왼쪽부터 글을 쓰는 습관이 있잖아요. 이게 내가 굉장히 마음이 불편하다. 그러면 얘를 뒤집어서 그려줘야 돼요. 이쪽으로 왔다고 하면. 만약에 여기서부터 스타트를 한다 그러면 5가 1이 와야겠죠. 5가 1이 오고 그 다음에 요렇게 C1 이게 결합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다시 여기가 4, 선생님 그럼 4, 1 결합이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일사라는 표현은 탄소의 1번과 4번이 만난다라는 표현이지 순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탄소가 우리가 이 그림할 때도 여기서부터 세잖아요. 탄소 1번에서부터 방향이 나가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원성 말단이 한 개고 비환원성 말단이 다수가 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Q&A가 올 때 답답했어요. 빨리 뭔가를 말해주고 싶은데 글로 이거를 막 쓰려니까 너무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래서 뒤집어 보세요. 내가 막 이렇게 썼거든요. 이제 글을 저한테 Q&A 남기신 분이 흡족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한 게 난 마음에 걸린다.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요. 그래서 탄소 1번부터 시작해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탄소 1번이 어차피 환원성 말단이기 때문에 환원성 말단은 한 개예요. 그죠? 비환원성 말단이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그냥 직선이니까 한 개인 거고 펙틴의 경우에는 다수로 존재하는 가지형이기 때문에 다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X선 분석의 경우도 보시면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고도의 결정성이 맞고요. 펙틴의 경우에는 무정형이 맞습니다. 자, 호화와 노화는 아밀로스는 다 쉽고요. 아밀로펙틴은 둘 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껴지지도 않고 잘 딱딱해지지도 않아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포저파화물 같은 경우 아밀로스 형성하고요. 그 다음에 펙틴이 80에서 100% 차지한다. 그러니까 아밀로스가 더 많을 것 같지만 아밀로스가 20% 정도. 그러니까 어떠한 전분을 만나도 여러분들 뭐 옥수수든 여기 물이 다 이런 전분들을 분석을 해보면 20, 80 이렇다기보다는 21, 그 다음에 79 이런 식의 비율이 거의 2대8 정도. 그 다음에 이런 찹쌀이라던가 이렇게 아밀로펙틴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100% 이런 식으로 찰옥수수라던가 이런 것들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1번 보시면은 문제 풀어봅시다. 자, 1번에 보시면 이제 각각을 비교를 내용을 적어놨는데 옳게 연결되는 거를 고르라는 거예요.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왜냐하면 펙틴의 부분에서 16결합만 써져 있죠. 펙틴은 알파 14와 알파 16이 다 써져 있어야 돼요. 그쵸? 아밀로스 같은 경우는 이거 하나인데 얘는 두 개잖아요. 근데 얘 보면 16만 써져 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선 분석 보시면은 고도의 결정성이 아밀로스 맞고요. 펙틴이 무정형 맞습니다. 자, 비환원성 말단의 수 보시면은 아밀로스는 한 개고 아밀로펙틴이 다수가 맞습니다. 자, 노화, 호화 반응을 보시면 아밀로스는 둘 다 쉬움. 그 다음에 아밀로펙틴은 어려움 이렇게 가야겠죠. 자, 그래서 1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유지의 화학적 시험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유지의 화학적 시험 되게 옛날 했던 것 같은데 기분이.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중에서 비누화과, 로단과, 폴렌스케과, 산과에 대한 문제가 나왔으니까 그 내용 한번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유지의 화학적 시험에 먼저 비누화과 보시면 우리가 검화과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그 강알칼리를 넣어줘서 말 그대로 비누가 만들어진다. 그래서 비누화과죠. 그래서 에스테르 결합이 존재하는 아이들에게만 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유도 지질 같은 경우는 검화가 되지 않는 지질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 검화과 또는 비누화과에서는 이 값을 보여서 특징은 뭐냐? 분자량과 관련돼 있어요. 그죠? 분자량이 작으면 비누화과가 커지고 분자량이 크면 비누화과가 작아집니다. 자, 그렇다기 때문에 분자량이 작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여기를 이루고 있는 사슬의 길이가 짧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버터처럼 이렇게 탄소수 4개짜리, 그러니까 즉 지방산의 길이가 짧은 아이들이 많은 아이들은 검화과가 커지게 되겠죠. 길이가. 그래서 이 다른 뭐 예를 들어 지금 있는 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참기름, 콩기름처럼 이렇게 좀 더 긴 이 지방산이 있는 아이들은 이 분자량이 크니까 검화과가 조금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다. 자, 산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g의 유지 중에 존재하는 유리 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필요한 KOH의 미리그램 수잖아요. 자, 그래서 이 유리지방산을 중화하는 데 들어가는 값이 산가인데, 자, 이 유리지방산은 어떻다? 자연계에서 흔하게 있는 애가 아니에요. 멀쩡한 기름에서는 유리지방산이 없는 게 정상입니다. 자, 그래서 유리지방산이 많다는 것은 뭔가 저장 기간이 오래됐구나, 많이 사용했구나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산패와 관련되어 있고 또 하나가 더 있었죠. 산패와 관련되지 않아도 정제도에 따라서 우리가 집에서 먹는 참기름과 이렇게 달걀 후라이 해 먹는 식용 유지에서는 둘은 그냥 둘 다 신선한 것이지만 참기름이 정제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산가가 높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로단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요오드가와 같이 생각해 줘야 됩니다. 자, 로단가는 우리가 이제 요오드가와 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둘 다 어떤 거냐? 지방산에 이렇게 불포화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중결합에 따라서 개수가 바뀌는 게 이제 이 요오드가와 그다음에 로단가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이론은 이중결합이 많을수록 둘 다 값이 커져요. 자, 그러면 요오드가는 이제 말 그대로 지방산이 있을 때 이중결합이 한 개냐 두 개냐 세 개에 따라서 값이 비례적으로 올라간다고 하면 로단가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로단가에 대한 내용은 조금 더 넣어놨어요. 보시면 올레인산 같은 경우에는 올레인산은 지금 탄소수가 18개짜리 가운데 하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메가9이고 그다음에 C18의 1인 애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요오드가 로단가가 똑같습니다. 근데 리놀레인산 보시면 자, 요오드가는 똑같이 2몰로 올라가지만 로단가 같은 경우는 1몰을 띠게 되고요. 그다음에 뭐 리놀레닉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리놀레닉산은 이렇게 3개 있잖아요. C18의 3이죠. 그러면 요오드가 같은 경우는 3개 다 반응하니까 정확히 3개인데 이거 가져가세요. 3개인데 그 로단가 같은 경우에는 2몰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지방산에 대해서 요오드가와 로단가, 그리고 로단가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요오드가로 환산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자,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유지 혼합물, 그러니까 즉 그 어떤 유지에 올레인산과 리놀레인산이 섞여 있다고 했을 때 이 섞여 있는 상태에서 요오드가와 로단가의 값을 안다면 이 혼합물 속에 올레인산과 리놀레인산의 함량을 계산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정확히 비율적으로 계산해?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는데 또 나올까 봐 항상 나도 걱정이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자세히 막 이거를 계산하시고 이런 문제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율적으로 이렇게 다르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그런 비율에 대한 반응의 그 갭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함량 차이로 인해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알면 됩니다. 자, 폴렌스케과 보시면은 자, 폴렌스케과, 라이에이트, 마이슬과, 뭐 해너과, 케이슈너과 막 이런 아이들 이제 버터와 관련되어 있고 막 이렇게 한번 예전에 우리 다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폴렌스케과에서 우리가 먼저 확인할 것은 뭐냐면 불용성, 휘발성 지방산이다라는 부분, 그렇죠? 그래서
C가 뭐 한 8에서 한 12 또는 14까지도 가지만 이렇게 물에 녹지는 않지만 휘발하는 아이들, 그래서 중세 정도 되는 친구들을 이제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함량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야자유나 코코넛유에는 폴렌스케가가 높겠죠, 수치가.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비누화가 보시면 유지 1g을 비누화하는 데 필요한 수산화칼륨의 밀리그램 수로 표시된다. 맞습니다. 로단가 보시면 유지의 불포화도를 나타내는 척도이며 올레인산과 리놀레인산이 혼합된 유지소 각각의 함량을 계산하는 데 이용된다. 맞고요. 자, 폴렌스케가 유지 속에 부치릭 액시드, 카프로익 액시드와 같이 휘발성은 있으나 물에 녹지 않는 지방산들의 함량을 표시하는 척도이다. 자, 내용을 맞는데요. 지방산이 틀렸죠, 예시가. 이 친구들은 물에 녹는 친구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고 한다 그러면 탄소수 뭐 8개, 10개, 12개, 로릭 액시드, 뭐 카프릭 액시드, 뭐 그다음에 카프릴릭 액시드 이런 것들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상가 보시면 정제되지 않거나 오래 사용한 유지의 경우 상가가 높으며 정제가 잘 된 유지류의 경우 상가가 낮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보시면 이제 3번은 보시면 효소에 대한 문제예요. 자, 효소에 대한 문제 읽어볼게요. 영양소의 소화 및 식품의 가공 조리의 중요한 요소로서 생체 내 고분자를 저분자로 가수분해, 자, 가수분해 동그라미. 가수분해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결국에 뭐냐면 가수분해하는 요소 아닌 거 고르라는 겁니다. 자, 우리 효소 배울 때 효소에 대한 내용 보실 때 쭉 이제 앞에 이런 개괄적인 이제 개요 부분을 공부한 다음에 뒤쪽 가면 이제 식품에 관련된 효소에 대한 내용을 봤었어요. 그때 우리가 식품에 관계되는 요소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산화 환원 요소와 그 다음에 가수분해 요소예요. 자, 그래서 산화 환원 요소와 가수분해 요소로 나눌 수 있었고 산화 환원 요소와 가수분해 요소의 각각의 예시들이 있었죠. 그래서 얘는 한 5개 정도 있었고 얘는 되게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식품에서는 가장 많이 가까이 있는 아이는 가수분해 요소였죠. 그래서 뭐 탄수화물이나 지방이나 단백질을 분해하는 요소들을 포함하여서 여러 가지 효소들이 있었죠. 그리고 말 그대로 물을 첨가해서 분해를 일으키는 효소들이에요. 산화 환원 요소는 뭐 산소나 수소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겠죠. 산화를 시킨다거나 환원을 시킨다거나. 자, 그래서 산화 환원 요소 같은 경우는 이제 카탈레이스, 뭐 과산화수소, 폴리페놀 산화 요소, 아스포르부산 산화 요소, 그다음에 리폭시게네이즈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고 가수분해 요소에는 알파 아밀레이즈, 베타 아밀레이즈, 글루코 아밀레이즈, 셀룰레이즈, 헤미셀룰레이즈, 말테이즈, 전화 요소, 그러니까 인버테이즈, 락테이즈, 글리코시데이즈, 펙틴 분해 효소까지 전부 다 탄수화물 요소네요. 그러고 보니까 굉장히 많네요. 그 다음에 라이페이즈는 이제 지질 분해하는 요소, 단백질 분해 요소에서는 우리가 종류 여러 가지 있었죠. 그래서 뭐 펩신부터 해가지고 뭐 카텝신도 있고 파파인도 있고 피신도 있고 이렇게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3번의 정답은 뭐냐면 1번이 틀렸죠. 4번, 다음 중 카르보닐기와 아미노기를 가지는 물질이 함유된 경우 진행되는 갈변 반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가 엄청 잘 알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은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그냥 예상이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 이제 시작하시는 분도 아마 예상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야르 반응에 특히 영향을 주는 인자들은 무조건 다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만큼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마이야르 반응의 뭐 메커니즘 이런 것까지 다 설명할 수가, 그러면 이제 이게 과목이 20문제를 한 4시간에 걸쳐서 풀어야 되는 사태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제 각각 그 내용에 대한 내용들만 합니다. 또 메커니즘은 다른 문제가 나오면 또 거기서 또 한번 볼 거예요. 자, 마이야르 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첫 번째는 온도입니다. 그죠?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반응 속도도 급속도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pH와 관련된 내용이죠. 자, 마이야르 반응에서는 pH, 최적 pH 얼마였냐면 6.5에서
8.5가 가장 최적 pH였죠. 이 pH에서 굉장히 잘 빠르게 급속도로 일어나는데 이거 이외에서도 일어날 수 있죠. 자, 우선 pH가 올라갈수록 속도가 이제 뭐 pH 전 구간 또는 pH가 높아질수록 현저하게 올라가게 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3 이하에서는 속도가 갈변 진행 속도가 느려지고요. 뭐 10까지도 계속 상승한다라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쭉 올라가서 이제 10까지도 쭉 그 속도가 상승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고, 다른 거 패턴은 잘 모르겠다. 난 여기까지는 힘들다. 최저 pH라도 꼭 암기해 두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pH가 높아질수록 갈변이 현저하게 되고 이 반응 과정 또는 갈색과 반응 속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것도 pH가 영향을 주게 됩니다. 자, 당의 종류와 질소 화합물의 종류도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자, 두 명의 주인공입니다. 마이야르 반응을 완성시키는 것은 당과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둘이 만나서 반응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갈색화 색깔부터 해가지고 뭐 풍미라든가 여러 가지를 주게 되는데, 이 두 친구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다 동일하지 않다. 좀 더 빨리 반응하는 애가 있고 조금 더 천천히 반응하는 친구가 있는데, 자, 당의 종류를 보시면 단당이 2당보다는 빨라요. 그죠? 설탕보다는 5탄당, 6탄당이 더 빠르고요. 그 다음에 자, 5탄당과 6탄당 중에서도 5탄당이 더 빠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질소화합물 보시면은 질소화합물은 우리가 이제 가장 좀 크기가 작은 아민부터 시작해가지고요. 아민, 아미노산, 그 다음에 펩티드, 단백질 요런 크기의 순서대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민이 이제 아민은 그러니까 이렇게 NH2가 있는 애들은 아민이라고 하잖아요. 그대로 연결되어 있는 아민부터 해가지고 아미노산이 있을 거고, 아미노산이 여러 개 붙어 있는 펩타이드가 있을 거고, 펩타이드가 이렇게 있는 단백질 모두 다 질소화합물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 거의 요 순서대로입니다. 그래서 아민, 아미노산, 펩타이드, 단백질 순서로 여기가 제일 빠르고요. 자, 아미노산만 한 번 더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아미노산은 누가 제일 빠르게 일어난다? 염기성이 제일 빠르게 일어나죠. 그리고 산성과 중성은 비슷하고. 자, 그래서 순서대로 나열해 보자면 아민, 염기성 아미노산, 중성 산성 아미노산, 그 다음에 펩타이드, 단백질 순으로 반응 속도가 이제 바뀝니다. 자, 그래서 이 중에서도 염기성 아미노산이 이제 단연 주인공이죠. 염기성 아미노산은 가장 이 중에서도 제일 많이 언급이 되는 친구 누구다? 라이신이었죠. 아르기닌도 있고요. 이렇게 염기성 아미노산이 훨씬 여러 가지 질소화합물 중에서도 환원당과 빨리 반응하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라이신도 언급이 됐었고, 또 라이신과 함께 더 나아가서 영양가 손실 부분도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분을 보시면 수분의 경우에는 이제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1% 이하에서도 마이야르 반응이 진행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분 활성, 수분 함량을 가지고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점점 수분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도 올라가서 얼마였죠? 자, 0.6에서 0.7 수분 활성도로 하면은 수분 함량으로 하면 10에서 15% 정도 함량을 지났을 때 갈변 속도가 최대에 이르게 됩니다. 최대에 이르게 되고 우리가 수분 파트에서 공부했듯이 이렇게 올라가다가 살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살짝 떨어지는 내용이 뭐였냐면 수분 함량이 너무 많으면 이제 조금 기질이 희석돼서 반응이 조금 더 감소한다. 속도가 이렇게 알려져 있었죠. 자, 금속이나 광석 같은 경우에도 당연히 뭐 자외선도 그렇고 금속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들이 존재하면 반응 속도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문제 풀어볼게요. 4번 보시면 pH가 높아질수록 갈색화 반응이 현저히 느려지고 아니죠. 빨라지고 pH 3 이하에서는 갈변 반응이 빠르게 진행된다. 아니고 pH 3 이하에서 속도가 느려진다. 이렇게 고쳐주시면 돼요. 자, 2번 글리신과 글루코스를 함께 가열하면 멜라닌 색소가 형성된다. 아니죠. 우리 마이야르에서는
멜라노이딘 색소였습니다. 멜라닌은 누구였냐면 효소적 갈변 반응에서 나왔던 색소 이름이죠. 그리고 이렇게 비효소적 갈변 반응인 마이야르 반응에서 나오는 친구 이름은요, 멜라노이딘 색소입니다. 그 다음에 갈변 반응에 관여하는 질소 화합물의 반응 속도를 비교해 보면 염기성 아미노산이 가장 빠르며, 틀렸죠. 이제 그럴 것 같은데 아민이 가장 빠릅니다. 4번, 수분 함량 1% 이하에서도 갈변 반응이 진행되고 수분 함량 10에서 15% 범위에서 최대에 이른다. 맞습니다. 자, 5번 볼게요. 자, 5번은 자유수와 결합수를 비교한 문제입니다. 자, 자유수와 결합수를 비교한 문제는 우리가 이제 수분 파트에서 뭐 단골 중에 단골이죠. 단골 중에 단골인데 그래도 쉬운 단골. 그죠? 다른 영역보다 또 수분의 내용은 딱 나오는 게 정해져 있고 그 중에서도 자유수 결합수는 가장 쉬운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자유수와 결합수 내용 그래도 한번 살펴보고 가야겠죠. 자, 먼저 자유수와 결합수 보시면 우리가 자유수는 말 그대로 이제 자유로이 운동하는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이고, 결합수는 속박이 되어 있어요. 누구랑? 식품 성분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이런 특징,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자유롭냐, 결합되어 있냐, 이 특징이 이 둘의 특징을 가르는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자, 보시면 자유수 같은 경우에는 특징을 쭉 읽어볼게요. 극성이 크기 때문에 용질, 그죠? 염류라던가 당류라던가 수용성 단백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할 수 있고요. 자, 건조시키면 물이 날아가죠, 우리가. 그 다음에 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동결되고요. 4도씨에서 밀도가 가장 크고 동결에 의해서 얼음 만들면 팽창하는 애들이 다 이제 자유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쌍극자로서 전자파에 의해 분자가 회전해서 발열에 관여하고요. 식품 성분과 관계없이 스스로 이제 뭐 날아가기도 하고 얼기도 하고 다 제거되기도 하고 다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이용 가능하다. 그죠? 미생물의 성장과 번식에 이용되는 물은 누구다? 자유수. 또는 우리 문제에서 봤듯이 유리수라는 표현으로도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용할 수 있고요. 빛점과 융점이 높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고 증발열도 크고 용해열도 크고 비열, 그 다음에 표면 장력, 점도 다 큽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표면 장력이든지 점도도 다 설명했던 내용이죠. 거의 다 크다고 보면 돼요. 크고 뭐 그 다음에 높고 막 이런 내용이에요. 자, 화학 반응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금 비교했을 때 내가 만약에 식품의 보존 기간을 늘리겠다 하면 누구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유수를 제거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 결합수는 이와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식품 성분에 결합된 물로서 자유로운 운동이 불가능하고요. 용질에 대해서 용매로 작용하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100도씨 이상에서 건조가 어렵고 0도씨 이하, 즉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에서도 얼지 않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유수보다 밀도가 크다. 자, 밀도가 큽니다. 왜냐하면 식품 성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밀도를 표시하는 부피분의 질량. 그래서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하는데 이 질량 부분이 누구하고 연결되다 보니까 식품 성분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질량 부분이 올라가니까 밀도가 커집니다. 자유수보다 밀도가 커지게 되고요. 다음에 식품 성분의 침전, 점도, 확산 등이 일어날 때 함께 이동하고요. 미생물의 번식과 성장에 거의 이용이 불가능한 물을 이제 결합수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식품을 꽉 짜면 물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데 나오는 물은 다 자유수고 결합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다. 자, 5번 문제 풀어볼게요. 자유수는 점성, 비열, 표면 장력이 크며, 크죠? 끓는 점과 녹는 점이 높고 증발열이 크다. 맞습니다. 뭐 다 크고 높고 막 이러죠. 자유수는 식품을 건조시키면 제거되고 0도씨 이하로 냉각시키면 동결된다. 맞습니다. 자, 결합수는 보통의 물보다 밀도가 크며, 밀도가 크다고 했죠. 자, 수증기압이 높아. 자, 수증기압이 낮아라고 바꿔주셔야겠죠.
이거는 정말 약간 그냥 이거 찾기 조금 어려울 수도 있죠. 그래서 가끔 이제 실전 모의고사에서 이런 패턴의 문제 이렇게 한 글자만 바꾼다거나 치졸하고 치사한 이런 OX만큼 치졸한 이런 문제들. 그래서 내용을 정확히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품화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지문이 길게 나올 때가 있잖아요. 특히 연구사 문제 같은 거. 그럴 때 거기에서 얼른 틀린 내용을 뽑아내려면 이런 연습을 하고자 넣은 겁니다. 자, 그래서 수증기압이 더 낮죠. 왜? 식품 성분하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식품 성분의 자유로운 물처럼 금방 수증기압에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없고, 얘는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건조도 잘 안 되고, 100도씨에서도 이렇게 수증기로 바뀌지 않죠. 힘들죠. 자, 그래서 수증기압이 낮아서라고 바꾸면 되고요. 결합수는 용질에 대해 용매로 작용하지 않으며 식품을 압착해도 제거되지 않는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다당류에 대한 문제가 나와 있죠. 자, 다당류에 대한 문제를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베타글루칸과 덱스트란과 카라기난과 황산 콘드로이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 친구들을 보시면은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 전분이랑 팩틴을 되게 거대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뒤쪽 감이 약간 지치니까 대충 보잖아요. 대충 보게 되는데, 그런 내용들도 이제 시험에 지금 얘들이 지금 이런 토픽들은 전부 다 지금 18년도에 나온 애들이니까 그런 뒤쪽 부분도 잘 정리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지금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에는 단순 다당입니다. 그렇죠? 베타글루칸은 지금 글루코스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단순 다당에 해당이 되고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은 전부 다 복합 다당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럼 복합 다당 한번 제목만 정리해 봅시다. 복합 다당의 경우에는 그 구성 성분의 단당이 하나로만 된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제일 먼저 나오는 친구가 누구였냐면 헤미셀룰로스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죠? 셀룰로스는 단순 다당이죠. 헤미셀룰로스는 복합 다당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친구가 시험에 단골로 나오는 팩틴이 나옵니다. 자, 팩틴이 나온 다음에 검류, 즉 껌류가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검류는 다시 셋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뒤쪽에 가면, 자, 검류는 다시 식물성이냐, 그 다음에 해조와 관련되어 있냐, 마지막 미생물에 관련되어 있냐, 이렇게 검류를 나눌 수가 있고, 마지막에 누구 나와요? 뮤코다당. 그렇죠? 뮤코다당, 이렇게. 그래서 복합 다당류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뒷파트고 앞쪽에 지치다 보니까 뒤쪽에 하기 되게 싫거든요. 저도 그래요. 이쪽 되면은 대충 말하고 끝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시 검류에 보시면은 식물성에서는 우리가 아라비아검이라던가 그 다음에 구아검이라던가 로코스트 콩검이라던가 이런 아이들이 나오게 되고요. 해조에서는 이제 딱 생각나잖아요. 한천이라던가 알긴산이라던가 알긴 같이 나오죠. 그 다음에 카라기나. 그 다음에 미생물에 대해서는 미생물에 관련되어 있는 껌류들은 잔탄껌이라던가 그 다음에 덱스트란 이런 친구들입니다. 자, 뮤코다당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리 기능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고, 뮤코니까 이제 좀 찐득찐득하고, 막 이렇게 공부했었죠. 자, 여기서는 첫 번째 나왔던 거 황산 콘드로이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 피부 이렇게 선전할 때 막 볼때기 이렇게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하는 거 있잖아요. 히알루론산. 히알루론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헤파린. 그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제 예를 들어 한천이 나왔다든가 알긴산이 나왔다든가 그거와 관련해서 단당과 연결할 수 있잖아요. 또 이 단당이 이들의 구성 성분 이렇게 해서 짝꿍을 지어서 외우시잖아요. 그럴 때 앞에 멘트는 얘는 어디에 많이 들어있으며 얘는 갈조류네, 홍조류네부터 해가지고 그랬을 때 해조부터 들어가면 해조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어떤 방식이든 그 문제를 쭉 물어보게 되고 답을 찾는다는 이러면 좀 쉽잖아요. 왜냐면 여기에 대해 해설들을 찾으실 때 출처, 소스도 잘
확인해 두시고, 그다음에 각각의 항목마다 있을 때도 우리가 우선 카테고리를 잘 정해놓고, 얘는 미생물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그러면 뭐 해조에 대한 엉뚱한 내용을 써놨다가 얘는 바로 틀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물론 이제 더 자세한 내용을 쓴다 그러면은 이제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것을 바탕으로 풀어야겠지만, 빠른 시간 안에 빨리빨리 할 때 우선 이렇게 분류만 잘 해놔도 거기를 얼른 집어낼 수 있어요. 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문제를 보시면, 문제 보기 전에 내용 한번 볼까요? 내용 보시면 우선 베타글루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심화 때도 했었고 뭐 문제풀이 때도 했었는데 2번인가 3번인가 출제된 적이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베타글루칸의 내용 그대로 실어놨어요. 제가 여러분들 드렸던 자료 보시면 효모의 세포벽, 버섯류, 곡류 등에 존재하는데 특히 귀리와 보리에 많이 들어있다. 요 한 줄이 벌써, 그러니까 한 문제에서는 효모의 세포벽, 버섯류, 곡류에 많이 존재한다 이렇게 표현이 나왔었고, 또 다른 쪽에서는 귀리와 보리에 많이 들어있으며 이런 식으로 소스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럴 때 베타글루칸이구나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는 쉽게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베타글루칸의 내용과 여기 소스까지 같이. 그래서 특히 귀리와 보리에 대한 내용도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 찾아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베타글루칸의 구조를 보시면요, 셀룰로스가 베타 1사로만 되어 있죠. 그렇죠. 글루코스의 베타 형태로 결합되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요, 베타 1사 결합에 1,3 결합이 혼합되어 있는 직선 형태의 친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중간쯤 보시면은 쭉 읽어보시고요. 이 베타 결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몸속에서 분해되지 않겠죠. 셀룰로스도 우리가 분해할 수 없잖아요. 자, 덱스트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생물과 관련되어 있는 친구예요. 자, 그래서 이 미생물 배지에다가 누구를 넣어주냐면 당을 넣어줘요. 당은 뭐 설탕 많이 넣어줘요. 그래서 뭐 스크로스라던가 프럭토스라던가 이렇게 과당이라든가 설탕을 넣어주게 되면요, 이 르코노스통 메센테로이디스라는 이 세균이 이 당을 이용해서 어떠한 약간 끈적끈적한 물질을 만들어내는데, 점지를 만들어내는데,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이제 덱스트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지 속에 넣어주게 되면요, 배지에다가 이 친구가 실제 이제 저희 예전에 연구소에서 이 덱스트란 연구를 했었어요. 그러면은 배지에 넣어주면 위에 이렇게 코처럼 이렇게 뭐가 생겨요. 균 위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렇게 배양을 하면 이렇게 코처럼 이렇게 뭔가 생기는 물질들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당이 만들어집니다. 이거를 덱스트란이라 하고요. 카라기난 보시면은 이제 홍조류의 세포벽에 있는 다당류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해조검류에 해당이 될 것이고, 굉장히 보수성이 강하다 이런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점성이 좋다. 그 다음에 황산콘드로이친 보시면은 이제 뮤코 다당류 중에 하나고요. 자, 이 황산콘드로이친은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연골의 주성분인 아세틸 갈락토사미 우론산 황산으로 이루어진 다당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에 있고 생리활성 물질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인체 관절, 피부, 혈관벽 등에 존재하는 생리활성 물질이다. 이렇게 정리하고요. 자, 문제 풀어볼게요. 6번 보시면 1번 베타글루칸은 귀리와 보리에 많이 들어있으며 포도당 단위가 베타 1사 결합에 베타 1,3 결합이 혼합되어 있는 직선형 구조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요. 2번 보세요. 자, 덱스트란을 설명을 보시면 전분의 가수분해로 생성된 생성물 중 말토스와 글루코스를 제외한 가수분해물의 총칭이다. 틀렸죠? 자, 이 설명에 나온 애는 누구예요? 덱스트린 맞습니다. 이거 되게 근데 이 질문을 저한테 많이 하세요. 생각보다. 자, 지금 내용에 써져 있는 친구는 덱스트린이면 덱스트린. 얘는 전분과 관련되어 있는 다당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색깔 기억하잖아요. 여기서부터 스타치 있고 여기다 말토스 나오기 전까지 쭉 색깔 막 기억하잖아요. 요 총칭을 덱스트린이라고 하잖아요. 덱스트린과 덱스트란이 다른가요, 선생님? 다릅니다. 한 끗 차이지만. 그래서 늘 오타를 안 내려고 역시 노력하고 있어요, 저도. 덱스트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이름이 비슷하니까, 그리고 식품을 잘 안 접하면 얘나 비슷해 보이잖아요. 둘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문제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덱스트란은
방금 설명했던 것처럼 이렇게 설탕이나 뭐 과당을 넣어주면 미생물이 만들어내는 이런 다당의 물질이고요. 덱스트린은 전부는 이제 뭐 분해하는 거, 뭐 가수 분해한다거나 효소 처리하거나 산을 처리한다거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잘라지게 되다가 마지막에 이제 말토호스와 글루코스 단위까지 다 잘라지잖아요. 근데 여기 전까지 이거의 총칭입니다. 카라기난 보시면 스크로스가 첨가된 배지에서 유산균 등을 배양하면 생성되는 다당류이다. 덱스트라는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황산콘드로이친 보시면 미역, 다시마 등과 같은 갈조류의 세포벽에 존재하는 다당류가 누구죠? 알긴산입니다. 알긴산에 대한 설명이에요. 4번은.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7번 보고 쉽시다. 자, 7번 보시면요. 인지질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인지질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는 여기서 보시면 쉽게 금방 찾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스핑고미엘린이죠. 자, 스핑고미엘린인데 다른 친구들은 그럼 인지질이 아니다라는 거를 우리도 한번 봐야겠죠. 자, 첫 번째 나오는 세라마이드 기억나십니까? 세라마이드. 자, 오늘 드린 보충 자료에는 누가 있냐면 스핑고미엘린의 구조가 있죠. 그래서 이 스핑고미엘린의 구조를 가지고 설명하려고 걔를 실어놨어요. 보시면 여기에 스핑고신 이렇게 길게 되어 있죠. 파랗게. 그 다음에 여기에 질소가 숨어 있어요. 그죠? 질소가 숨어 있고 누가 붙으냐면 여기에 지방산이 붙습니다. 우선은 지방이니까 지방산이 있어야 되잖아요. 지방산이 붙은 요 단계를 뭐라 한다고 우리가? 세라마이드라고 하죠. 이걸 세라마이드. 세라마이드죠. 자, 그러면 스핑고미엘린 같은 경우에는 스핑고신에 인이 결합돼. 왜? 인지질이니까. 그 다음에 콜린이 결합된 친구가 스핑고미엘린이었어요. 그러면 이 구조 한번 보시긴 다음에 이 구조에서 우리가 더 나아가서 당지질까지 생각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저 세라마이드 정리. 스핑고신에 지방산이 결합되어 있는 친구가 세라마이드였어요. 자, 이 세라마이드에 플러스 갈락토스가 붙으면 누구였죠? 세레브로사이드였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하는 거 되게 재밌다. 나는 혼자 즐겁다. 나 맨날 위생만 해가지고 위생만 하다가 내일 위생학 시험이 있어가지고 제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에요. 마음이 너무 떨리고 내가 막 떨려 죽겠어. 나 어제도 악몽 꿨잖아. 너무 마음이 이러다가 심장마비로 선생을 그만두게 됐을 것 같아. 막 시험 스트레스. 자, 그래서 지금 갈락토스가 붙으면 세레브로사이드고 여기에 뭐 소당류가 붙으면 강글리오사이드였죠. 이렇게. 자, 이렇게 돼 있어서 세라마이드를 먼저, 그러니까 스핑고미엘린하고 세라마이드 한 다음에 당지질로 넘어갔었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서, 자, 세라마이드는 스핑고신의 지방산 합친 것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이번에 있는 글라이코, 스핑고, 리피드는 뭐냐면 스핑고 당지질이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런 친구들, 세레브로사이드 같은 애들, 강글리오사이드 같은 애들은 뭐예요? 스핑고 당지질이잖아요. 이렇게. 이런 통칭 이름이에요, 얘는. 그리고, 케라신이라고 있잖아요. 케라신의 경우는 이제 처음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서, 케라신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더 심합니다, 심화. 그래서, 케라신은 뭐냐면, 자, 여러분들 지금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되게 모든 구조를 간단하게 그리고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이제 여기서 정해지지 않은 친구가 있어요. 걔가 누구냐면 지방산입니다. 잘 보시면 이제 당지질의 경우에는 스핑고신에 지방산에 이거 없겠죠? 인 없겠죠?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갈락토스. 얘도 알고 얘도 아는 애예요. 얘만 아는 애가 아니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미노산 보면은 알기가 계속 바뀌잖아요. 그거에 따라 이름 바뀌듯이 이 지방산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 이름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 중에 하나가 케라신입니다. 케라신. 그러니까 세레브로사이드에는 다시 4종류 정도의 이제 구체적인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 한번 적어두세요. 혹시나 다른 보기라든가 우리 연구사 시험 준비하시니까. 자, 첫 번째가 이 케라신입니다. 자, 케라신만 내용을 알려드리고 나머지는 명칭만 알려줄게요. 자, 케라신의 경우에는 이 지방산에 누가 붙어 있냐면요. 지방산에 탄소수가 24개짜리.
우리 이제 교재에 보시면 24개짜리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우리가 22개까지 배우잖아요. DHA 할 때. 탄소수 20개에 4, 22개에 6 이렇게 배우잖아. 이렇게도 배우죠. 근데 포화지방산 쪽에 보면 24까지 본 것 같은데 그걸 확인 안 했네. 근데 탄소수 24짜리가 이름이 뭐냐면은 리그노세린산입니다. 그래서 탄소수가 24개인 포화지방산. 불포 아니고요. 포화지방산 리그노세린산의 경우가 이 케라신입니다. 이해하셨죠? 즉 뭐냐면 세레브로사이드는 이렇게 그냥 통칭이에요. 스핑고신에 지방산이 붙고 갈락토스가 결합되어 있으면 세레브로사이드라고 한다. 이렇게만 하셔도 돼요. 예를 들어 우리가 좀 위생직 하시는 분들 이렇게 정도 마셔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이제 연구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히 본다 하면은 자, 이 지방산에 누가 오냐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바뀔 수 있는데 첫 번째가 케라신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프레노신. 세 번째는 나본. 영어로 같이 적어줄게요. 프레노신, 나본. 근데 이 영어로는 널본이에요, 널본. 네, 널본이라고 쓰지 않아서 나본이라고 써져 있는 한글만은. 그 다음에 옥시나본. 이런 식으로 4종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레브로사이드에 4종류가 있고 제가 제 노트에 적어놓긴 했는데 내가 그걸 설명했는지 안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그래서 다른 아이들도 다 사실은 이 지방산의 부분들이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까지는 할 필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가장 기본이 되는 케라신 정도만 하시고 케라신에는 탄소가 24개짜리 포화지방산이 연결되면 이거를 세레브로사이드라고도 공통적인 이름도 할 수 있는데 케라신이라는 이 명칭을 쓸 수 있고 다른 아이들이 붙으면은 이제 프레노신이라든가 나본이라든가 옥시나본이라든가 이런 명칭이 나왔다고 하면 아, 얘 당지질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이런 친구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4번은 스핑고미엘린이니까 맞고요. 자, 10분만 쉬었다가 합시다.